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요 근래 투자 자산의 움직임은요, 이 펀더멘털이라던가 수출입 동향 등 경제 자체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국가별로 지금 정치적인 이슈라던가 또 국가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슈들을 꼭 점검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 체크해 나가시고 또 투자 전략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증대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시나 남북 경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09% 하락하면서 2476.8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31% 상승하면서 882.4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이 259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27% 상승하면서 6,979.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8% 상승하면서 2,720.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2% 상승하면서 94.39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38% 하락하면서요. 1298.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41% 하락하면서 66.9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부터 알려드립니다. 0.2% 하락하면서 3,135.082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요. 현재 0.67% 상승하면서 3792.26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함께 보시면요. 0.1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에이다도 오늘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 아인슈타이늄만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퀀텀은 현재 0.2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리플,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이오스입니다. 2,025억 원 규모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트론,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시간입니다. 원래 화요일에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김은수 멘토님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네, 오늘도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오펙 증상 논의 등 미국 시장을 둘러싼 곳곳이 지뢰받친 가운데 달러는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한 분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탈리아의 흔들리는 정국에 유럽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이탈리아의 유럽 증시가 급락한 건데요. 앞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향후 행보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 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외신들은 관련 이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함께 보시면요. Oil sinks while stocks gain on North Korea. You're shaken by Italy.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북한 이슈로 증시는 상승세고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로 인해서 유로는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북한과의 정치 변수와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면서 흔들릴 전망이다. 여기에 오펙과 러시아 등 이 산유국의 증산 논의도 핵심 변수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들은요, 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얼만큼 동일하고 또 얼만큼 진전을 이룰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과 관련된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탈리아와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제목 보시면요. 비즈니스데이에 나온 기사고 European stocks lose momentum on concerns of early Italian elections.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선거로 유럽 증시는 모멘텀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데이에서는요. 유럽 증시는 조기 총선 가능성이 대두된 이탈리아 증시를 중심으로 가파른 하락세가 연출됐다. 이탈리 40지수는 2%대 하락 마감을 했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유럽 다음 선거는 이탈리아의 차기 총선은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영향도 클 텐데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었지만 이 미국 시장을 둘러싼 갖가지 이슈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6월 FOMC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이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달러가 계속 강세가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신흥국 위기가 불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신흥국 증시의 이 위기감이 좀 돌고 있는 가운데 달러와 강세 어느 정도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달러화가 상승을 한 것은 지금 유럽의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로존이 급락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달러가 추가 상승한 면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지금 달러화 상승 촉발한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로존의 경제지표 부진뿐만이 아니고 이 달러화가 반등할 수 있는 여러한 이슈가 많다는 건데 특히 6월에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로화가 한마디로 좀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유럽의 정치 불안이 조금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제 이탈리아 이 추세페 콘텐 총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은 뒤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달러 인덱스 이 선물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전고점 매물대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시는 것처럼 4.670 여기에 저항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전까지는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5월 초부터 사실상 박스권을 깨고 상승한 이유가 6월 FOMC 금리 인상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회의가 열리면 달러 인덱스는 좀 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렇다면 유가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산유국들이 갑자기 좀 태도를 돌변을 하면서 다시 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 휴장이었지만 조기 폐장되면서 거래는 좀 있었죠. 또 네.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좀 출연을 하셔서 유가 절대 매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만큼 또 이제 전망을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도 역시 일봉상의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 플레이를
좀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건 유가라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급락이 나오는 상태라면 반드시 양봉이 나오나 이것을 확인하고 추세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현재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크루드오일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어제 밑꼬리를 조금 길게 달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음봉으로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전 가능성이 있다. 즉 하락을 했지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밑꼬리를 길게 달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반전 가능성이지만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지속적인 급락은 사실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1월 4일 이후에 이란 석유 이 제재 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 50만 배럴의 공급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는 특히 수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당초 저희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하루에 120만 배럴이 이제 공급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결국 미국 이 제재분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초 우리의 예상이 좀 맞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공급 차질이 생기는 수가 지금 하루에 4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이 50만 배럴과 40 하면 90만 배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펙과 비오펙의 이 증산 논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움직임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산유국들이 생각하는 유가의 적정 가격대를 유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사우디는 지금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 70달러대의 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 증가를 좀 감안하더라도 70달러 이 중후반에서 가격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만약에 이 수요가 조금 강할 경우에는 저희 하우스에서 예측했듯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85달러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선 위로는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미국 뉴욕 증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는 이어졌었습니다. 자, 물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뱅크 홀리데이였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어제 나와서 이제 이탈리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또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이탈리아 전국 이 이슈를 보는 것처럼 와르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좀 쉽게 얘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리아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과 기업들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IMF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겨우 지금 이후에 구제금융으로 버티면서 현재 여기까지 온 건데 지난번에 총선 때 급진우파가 승리를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된 겁니다. 급진우파의 이 가치 자체는 EU 탈퇴와 이민자 반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복지 정책은 늘리자 한마디로 이 정체성이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복지는 이 진보의 가치인데요. 한마디로 이탈리아의 오송운동이나 동명당 이건 당 이름입니다. 이 당 이름들의 이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유인데 이 포퓰리즘은 좀 인기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의 이제 우르르 이때 이제 우르르라는 소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인기만을 쫓아서 하는 그러한 당을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 국민들은 어찌됐든 이들을 좀 선택을 했고요. 총리가 이제 주세페 콘테로 지명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꼭두각시 총리 학력 위주 추문이 좀 끊이지를 않았었고 지금 거기에 치명타는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파울로 사보나인데 지금 81살입니다. 81살이면 사실 엄청난 고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반EU, 반독일로 대변되는 아주 큰 인물로 거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마타렐라 대통령은 임명을 좀 거부한 상황이고 승인을 받았던 주세페 콘테까지도 사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대로라면 지금 선거를 좀 다시 치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정치적인 공백이 조금 더 심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좀 추가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악재를 넘어서요. 이거는 좀 뭐랄까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사실상 현재 지금 연정에서 이 이탈리아는 총리가 이제 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총리 및 내각 구성을 못하면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지금 그냥 선거가 아니고 지금 EU 탈퇴 투표를 같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탈리아는 국민들이 급진 우파를 선택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마찰이 조금 있게 된다면 대통령이든 뭐 의회든 일단 결론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곧 좀 이탈리아가 EU 탈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는 영국의 EU 탈퇴보다 더 크게 시장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탈리아가 EU를 탈퇴하게 되면 지금 EU의 이 구제 금융을 이제 거의 끊길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거의 붕괴된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제 돈을 빌려준 쪽에서 오히려 부채 탕감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지금 불화합 소리가 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겁니다. 네, 멘토님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 한 문장은요.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다. 이러면 정말 화가 나죠. 네. 물론 선행에 좀 의미를 둬야 되긴 하지만 이 가이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로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탈리아가 지금 당장 디폴트 될 정도로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EU에서 구해줬더니 이제 이탈리아가 국민들이 이제 EU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EU 부채를 갚지 말자라고 국민들 다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EU 연합이 지금 하나의 통화를 쓰다 보니까 이탈리아처럼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지만이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EU의 다른 국가 특히 독일의 경제가 좋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조금 오히려 좀 힘든 상황이다. 즉 손해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문제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해결을 할 경우에 제2의 무솔리니가 탄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사실상 이 이탈리아 이 국민 전체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이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오늘장 해외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외 선물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유로 FX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락세에서 조금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급락을 했었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유로존 경제 지표가 좀 부진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로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탈리아 정치 시스템이 급진파를 걸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라인을 그어놨는데요. 1.16390 현재 지금 392죠. 390을 이탈을 하는지를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 매수 라인으로 1.4947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였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유로 FX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또 세계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이 또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전일장, 중국장 어떻게 끝났는지 일단 먼저 들어봐야겠죠? 네, 중국장 좀 오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중국장 보시면은 일단 상해 종합지수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소폭 하락을 했는데 요즘 너무 지지부진해요. 너무 지지부진하고 선전 성분지수가 이제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때문에 좀 대형 위주로 좀 자금은 들어가는데 지수 상승까지 가기에는 약간 뭔가 2% 모자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좀 없어요. 좀 모멘텀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유럽의 정치 불안이 좀 겹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글로벌 증시를 우려하는 이제 자금, 안전자산이 약간 소노심이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 신흥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이쪽에서 자금 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중미 무역 갈등이 좀 완화가 됐으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상쇄를 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제가 어제 얘기 드렸죠. 중국 기주모태주 해가지고 마오타이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바로 4%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가전제품, 제약바이오가 1%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제약바이오 1% 상승했거든요. 어제 제가 제약바이오 두고 왔거든요. 결과는 좀 이따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항공기 제조, 조선, 석유 등이 좀 급락했고, 차신주, 상장한 지 1년 미만 된 약간 미배당주인데, 차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 보시면은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이제 크게 밀렸다가 지금 살짝 반등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줬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 조정에서 이제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나중에 에너지를 모아갈 것이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3,200선을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이 3,200선 위로 돌파하는 이 흐름이 꼭 나와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일장, 지금 시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과연 오늘은 좀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차이나 이슈 첫 번째입니다. 대만 기업 폭스콘의 자회사 기업 공개에 중국 3대 IT 기업의 투자가 몰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공룡 기업이 폭스콘 자회사 IPO에 참여하게 된 배경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이 북한 고위급에게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중국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제 폭스콘 IPO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폭스콘 IPO에 참여해가지고 유치 현황을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좀 특이할 만한 점이 BAT, 그러니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이제 좀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폭스콘의 이제 하이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전망을 좀 길게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이 저번에 이제 상해 증시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에 지금 중국 최대 IT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투자를 했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뉴스 안에 보니까 이 국가대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일단은 중국 증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신규 상장주에 좀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안 가는 면도 있는데, 폭스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됐죠. 상장을 원래는 폭스콘이 다른 데 하려고 했다가 중국에서 절차도 간소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일단 일로 와. 그래서 이제 폭스콘이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애플의 아이폰 부품사거든요, 폭스콘은. 폭스콘은 이제 하드웨어 기술력으로 상당히 좀 뛰어난 기업이기도 하고요. 국내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보다는 좀 딸리다. LG전자 부품보다는 좀 딸리다는 말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애플의 엄청난 물량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IPO에 좀 참여하는, 기업 공개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고요.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도대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가 왜 여기다 투자하느냐. 인터넷 소프트웨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거든요, 이 세 기업들은. 근데, 반도체 등의 이제 하드웨어 기술력이 좀 중국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중국 정부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다. 이번에 GT 사태를 보면서 미국이 CPU만 안 팔아도 중국은 올스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폭스콘을 좀 많이 좀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건 폭스콘 대만 기업이에요. 네, 대만 기업이라는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근데 이제 대만 기업이지만 차후에 이제 좀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중국 중에서 이제 국가대표, 도대체 국대가 뭐냐, 국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국가대표라고 불러요. 제가 붙인 건 아니고요. 중국 사람이 국가대표로 부르는데 국가대표가 뭐냐면 중국 증시를 받쳐주는 중국의 국부펀드를 이제 국가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공사 이제 산하 투자기관들이 대부분이고요. 주로 이제 중국 해군공사, 그다음 중국 철로 투자, 그리고 중국 국유기업 조정기금, 그 다음에 중국 인수보험 등, 이제 이런 국부펀드들이거든요. 이런 펀드들이 대거 이번에 폭스콘의 IPO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일반 사기업들 통해서 중국 정부에서 좀 상당히 좀 푸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국부펀드들 역시 컨트롤하에 있는 중국 국부펀드들한테 폭스콘 좀 투자해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제스처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GT 제재를 받자 지금 하드웨어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이제 폭스콘이 대만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좀 기술력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폭스콘 좀 대만 기업인데 약간 좀 재밌습니다. 보면은 애플의 물량을 받고요. 그러니까 주요 부품사로서 애플한테 납품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납품을 하죠. 근데 설립자는 이제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계 홍하이정밀공업의 자회사고요. 그런데 위치는 어디 있냐면 중국 그 광둥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광둥 선전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만 기업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하드웨어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맡길 수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 하드웨어 기업 중에 특별히 떠오르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 홍하이 정밀공업 말고는 특별히 좀 괜찮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OLED 쪽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반도체 쪽이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부품 쪽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대만하고 마찬가지 중국 이제 IT 공룡 기업하고 국펀드 지분의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 대만 기업이긴 하니까요. 네. 대만이 요즘에 좀 별로 안 좋아요. 중국이랑 사이가.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혹시나 모를까라는 그런 의지로 좀 이렇게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분 확보 차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폭스콘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이제 5G 통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 기계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부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목에 차는 시계인데 뭐 스마트폰 네. 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 광둥성에다가요 무려 84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5G 시범 사업으로 지금 육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광둥성이에요. 광둥성 선전에 뭐가 있냐면 폭스콘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으로 그냥 딱 잡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중국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폭스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국과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싱가포르로 중국의 이제 북한에 이제 김정은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을 찍고 싱가포르를 갔거든요. 좀 약간 이상해요, 갑자기. 또 흐름이 또 이상해지는데, 김정은의 이동 경로를 따라 내용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의 약간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김정은이 중국을 찍고 가면 또 트럼프가 기분이 나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달라질 가능성.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 배제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역할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당장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사설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지금 미국은 좀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는 좀 최고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떻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 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 그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 최고 시나리오가 검색어 상위에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김정은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중국에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경유할 경우, 그러니까 중국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진핑 주석과 뭔가
뭔가 미래를 한 다음에 뭐 미국과 만나러 간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좋은 시나리오, 중국이 봤을 때 좋은 시나리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밑 조율을 하고 가면 북한도 이득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집사가 근데 하필 중국을 찍고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 왜냐면 예행 연습인가 이게? 약간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취소할 때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타겟으로 잡고 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좀 중국한테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엎을까봐 판. 그래서 이제 지금 6월 중순에 하필 또 근데 중국 동북 삼성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김정은이 열차 타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열차 중단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알겠습니다.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이 조금 지금 상황에서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좀 언급을 했는데 특히 한국 움직임을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하고 북한 한국으로 지금 딱 정해놓고 지금 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시장 경제로 개방됐을 때 북한에 적극적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미리 좀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인데 한국에 대한 견제가 좀 큽니다. 이제 한국 자체를 좀 견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저렇게 통일됐는데 친미면 이제 상당히 자기 중국 턱밑까지 친미 국가가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 현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 통일할 경우 상당히 좀 기술력, 고인력, 그다음에 자본이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현재 중국 사설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군사력을 좀 많이 언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제 좀 외신도 찾아보니까. 근데 군사력이 뭐냐면 대한민국 군사력 같은 경우, 특히 육군 같은 경우인데요. 육군 같은 경우 대한민국 육군이 전 세계 한 3, 4위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의 육군 전력과 합치면은 거의 뭐 중국을 충분히 능가하고도 남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군사력 부분도 상당히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를 한 줄평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거 좀 많이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네. 통일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주변국들. 통일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는 주변국들. 네, 맞습니다. 중국도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그렇고요. 좀 간략하게 가이드 설명해 주시면. 네.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 시기를 상당히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개발 사업이나 이권 사업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지금 폼페이오가 지금 국무장관이 지금 미국에서 한 얘기는 자꾸 뭐냐면 북한에 대한 경협 사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노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일본 역시도 지금 언론에서 한국 IT 기술력하고 북한의 고순도 저비용 인력이 합쳐질 경우 일본하고 경합도가 산업 경합도가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완전히 거기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난제가 되지 않을까. 주변국들이 그렇게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끼리 좀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어떤 것들 유망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의 중국 주식을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 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어제 이제 3S 바이오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어제 장중에 10%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카톡이나 뭐 이런 톡으로 지금 저희한테 계속 날라오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아직 목표가 안 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고요. 어제 장중 6%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오늘 또 내용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또 상당히 그와 비슷한, 상당히 좋은 기업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발음하기 좀 힘듭니다. 영파33. 영파33. 영파33인데 이 종목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 상장돼 있고요. 코드 번호가 600884. 600884.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기업이냐?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스코, 캠텍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걸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서로 각자 분야가 잘하는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0833이 거의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왜냐면 양극재 1위고요. 음극재 1위고 이제 전해질도 3인데 지금 증설을 해놔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것도 치고 올라올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1위의 2차 소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나올수록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 주요 고객사가 중국 최대 2차 전지 기업인 CALT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YD가 이제 고객사고요. 우리나라 삼성 SDI, LG화학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소재를 수입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그래서 기술력 어느 정도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CALT가 폭스바겐 그룹하고 다임러 쪽에서 글로벌 수주를 좀 받은 상태예요. 우리나라 LG화학이랑 다 받긴 했는데 CALT도 좀 받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도 성장세가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양극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1분기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억 위안을 이제 돌파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실적은 자회사 영파은행을 좀 매각을 해가지고 좀 수익이 좀 반영돼서 작년 실적이 좀 빵 떴었어요. 올해도 그 눈높이를 가져가시면 안 되는데 다만 지금 1분기 실적이 2억 위안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12억 위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8억 위안 정도는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당장 매수하기 힘들어요. 차트 보시면은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올랐다가 꺾였잖아요. 지금 현재 올랐다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21위안 지금 이거는 지금 상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으로 표기를 합니다. 21위안 정도에서 좀 매수를 좀 대기하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8.510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이평선 모두 이탈한 라인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전한 손절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1차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이죠. 26.950을 제가 잡아놨고요. 26.950 정도 1차 수익 실현하시고 2차 목표가 32.500을 얘기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양극재나 전해질 생산하는 업체들의 PER, 평균 PER 좀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2.500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 3S 바이오도 10%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영파 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코인 이슈 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크코인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다크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이 최장기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최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규제안 발표가 빨리 시급해 보입니다. 자, 코인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과 빗썸이 본격적으로 내부에 좀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빗부터 살펴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이제 모네로, 지캐시, 대시, 어거 등 다크코인 4개와 또 스팀까지 5개의 디지털 자산 매수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서비스는 다음 달 21일 날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빗 측은 이제 해당 암호화폐들이 다크코인이어서 거래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개선과 내부 요인이 작용을 해서 중단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다크코인에 대한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이 모네로 지캐시, 저희가 어저께 또 코인 리뷰했던 지캐시 또는 제트캐시라고 하죠. 또 대시와 어거 등 4종의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이제 지난 7월 일본 내 거래소 요건을 강화를 하기로 하고 익명 거래가 가능한 다크코인 퇴출을 제시했는데요. 일본 금융청이 또한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범죄 집단 그리고 돈 세탁 업자들에 의한 암호화폐 사용을 막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이 다크코인에 대해서 좀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크코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전부터 좀 이런 규제들이 좀 있었나요? 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다크코인 퇴출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G20 회원국들이 이미 수차례 정상회담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 세탁 그리고 테러리즘에서도 자금 조달 방식에 이용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국제적 협력을 또 공조해 왔고요. 지난 3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사실 이와 관련된 좀 회담이 있지 않을까, 규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만 이제 한국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월에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국제적인 규제 초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고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빗썸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자율규제 방안들을 내놨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빗썸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강화한 데 이어서 이제 금융업계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을 자율 준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자, 557 규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 2011년에 이제 금융당국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금융사의 전체 인력의 5%를 이제 IT 전문 인력으로 하고 IT 전문 인력의 또 5%는 정보보호, 이 전담 인력으로 또 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 예산의 7%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빗썸 측에 따르면 이제 회사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이 21% 정도 되고 또 IT 인력 가운데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또 연간 지출 예산에서 8% 정도가 이제 관련 활동에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557 규정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업에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준수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내부 이런 절차를 좀 잘 따르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계속해서 내부 규제에 함께 코빗이나 빗썸 모두 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본 거는요. 지금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자금 세탁 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이제 보완 개정해서 전면 시행에 나섰는데요. 자, 회원국들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또 거치고 암호화폐가 국제적인 테러 그리고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자금 세탁 비협조 국가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도 좀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자금 세탁 비협조 국가가 무엇이냐? 네.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혹은 자금 세탁 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이제 지난 15일 기준으로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 11개 국가들이 있는데요. 이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좀 뒷거래, 그러니까 암암리에 좀 그런 다크코인들 이런 것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들 좀 이용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좀 내비치지 않아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이 빗썸은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 회원 가입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기존 회원도 이제 오는 6월 21일부터는 거래를 지속할 수 없도록 좀 개정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강화가 빗썸의 암호화폐 유동량 여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빗썸이 2위에서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위로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국제 순위로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자금 유입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좀 그 11개 국가들의 자금이 막아진다면은 아무래도 좀 유동되는 그런 코인의 양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과정 안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가이드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G20 그날이 기다리며입니다. 네, G20 그날을 기다리며 7월 정도로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에도 가이드에서 G20이 이제 너에게 나를 맡긴다라고 제가 가이드 한 줄 평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3월에 G20에서 좀 구체적인 논의 방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결국은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내부적 요인들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7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나온다면은 거래소 자체 이렇게 저희 국내 코빗이나 빗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좀 하락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 부재의 원인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뽑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가 시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저희 테더 코인 리뷰도 했었잖아요. 미국의 이제 시세 조작 의혹을 받고 있어서 2월 달에 청문회를 했었는데 사실 1월 달 어떤 증거도 그리고 규제안도 나오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좀 끝났거든요. 거기에 또 지난 3월 저희 방금 말한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규제안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의 움직임을 또 주시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ICO 같은 거에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당국의 규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1월에 이제 실명 거래제 도입 이후 사실상 신규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막혔죠. 그래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들이 이제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방선거 6월도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G20에 따라서 이제 규제안이 나오면 그때 좀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 G20 빨리 그날이 와서 어느 좀 확실한 핵을 긋는 정확한 규제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하루에 하나씩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일단 어저께 이야기를 들었던 제트캐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트캐시 일단 그거 좀 몇 번 반복을 하면은 기억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다크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네로, G캐시, 제트캐시도 익명성을 보장이 돼서 추적이 좀 불가능한 그래서 프라이버시 확실히 좀 되는 그런 코인으로 유명히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영지식 증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금 원래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일단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성을 가진 분산 암호화폐라는 거 그걸 좀 확실히 하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정보를 공유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은 해야 하는 그때 쓰이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게 바로 영지식 증명인데요. 그 영지식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일단 그거를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통이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용을 해서 좀 검은 자금으로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도 장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경우로 이 Z캐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이 목요일에는요, 우리 손준 멘토님과 함께 혹시 Z캐시에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